일단 전반적인 기저에서는 2023년보다는 개선되는 면이 있을 것 같지만 대중 수출이라는 변수를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언노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있는 PF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또 하나의 변수다. 2024년 경제 전망은 총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경제 전망을 얘기할 때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전년도가 2023년도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에는 전년도 성장이 낮았기 때문에 그걸 딛고서 올라오는 폭이 조금은 더 클 수가 있죠. 2023년도에는 한 1.4, 1.5%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도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1.8에서 2 정도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2%대를 조금 넘는 성장을 기대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보다는 전반적인 성장률이 조금은 좀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3가지 정도 변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수출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돌아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네.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이 이제 있는데, 자동차 수출이 올해 기대보다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부진한 건 맞지만은 3분기, 4분기 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수출사에 대해서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실제로 그 금융시장에서도 그 반도체 관련한 섹터를 네네. 많이 최근에 언급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주식을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전 섹터 중에서 너무 반도체 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건 저도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객관적인 면에서 반도체 경기가 2023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출 중에서 대중 수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 경기가 좀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도 좀 개선되는 면이 있었는데, 네. 2가지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중국 경기가 과연 돌아설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 조정이 아마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그 충격을 갖다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 쪽으로 스탠스를 전환했거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 부채의 문제가 중국에 생각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네. 이 정도 경기 부양의 약발로 쉽게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시장 자체에서 바라보는 비관론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뭐 중국에서 거대한 위기가 펼쳐진다 이렇게는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거라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경기가 잘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리스크가 하나, 그래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좋아지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과연 과거처럼 수혜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이게 둘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좀 덜 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부진이 이 2가지하고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경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중 수출의 체질이 바뀌었다. 2024년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중 수출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안 좋은 변수들도 고민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게 이제 2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3번째로는 오히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마 우리 땅짓고에서 저보다 훨씬 많이 다뤄주셨을 텐데, PF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 PF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내수 성장에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기저에서는 2023년보다는 개선되는 면이 있을 것 같지만 대중 수출이라는 변수를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언노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있는 PF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또 하나의 변수다. 네. 이렇게 2가지는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경기가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상반기가 특히 그랬죠. 네네. 근데 그런 점들이 좀 개선되는 2024년이 되면 좋겠는데, 네네. 그런 부분도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네네. 보실지. 여러 가지 물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에서 제일 중심에서 바라볼 거는 미국 물가거든요.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완화세를 좀 나타내는 건 맞아요. 중앙은행에서는 내년에 2.3%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마찬가지로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요. 미국의 실물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면이 1번.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니까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좀 안정이 되겠죠. 이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임금 상승률하고 같이 이제 온라인을 맞춰가지고 미국의 렌트비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주택 공급을 뒤늦게 좀 늘려줬는데 이 주택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서 렌트 값이 좀 떨어지는 면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렌트비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22년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로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면은
이거는 물가를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게 네. 그럼 물가가 내린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네. 높았던 물가가 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물가는 우리가 좋다고 보느냐가 첫 번째 질문인 거죠. 미국에 가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가격이 후덜덜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분들한테 이거보다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4% 오르게 2% 오릅니다 이러면 4% 오르는 것보다는 2% 오르는 게 더 낫죠. 예, 하지만 큰 위안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 여력에는 그러면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다고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인지, 이거는 첫 번째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온 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물가가 둔화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면들, 이런 걸 갖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나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럼 미국의 물가가 둔화되도록 경기를 둔화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고금리 때문이래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실물 경기가 좀 둔화가 된다. 이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달러가 강하기 때문이랍니다. 달러가 강하잖아요. 그럼 네. 강달러 요인 때문에 다른 신흥국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수입 물가를 낮춰줍니다.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물건을 좀 더 싸게 사올 수 있죠. 달러의 구매력이 세지는 네.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강달러와 고금리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강달러와 고금리로 막 때리니까 네. 얘가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탁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달러가 확 약해져요. 네. 그리고 금리가 확 주저앉아요. 네.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낮춰주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뾰족했던 칼이 무뎌지는 거죠. 블런트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뭐지? 그럼 이걸로 찔렀을 때 효과가 예전보다 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라스트 1마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힘이 확 빠져버리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다가 7월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이게 내년에 또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섣부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것들은 시장이 그 기대를 갖다 더 확산시키죠. 3번 낮춘다면 6번 낮추고, 6번 낮춘다면 12번 낮추고,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너무 환호를 해버리게 되면은 파티를 너무 일찍 시작한 거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시금 물가를 고개를 들게 만드는 그런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너무 안심하고 바라볼 수가 없다. 이렇게는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 다음은 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결국에는 우리는 2% 물가로, 중앙은행이 목표로 한 2% 물가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과거처럼 40년 동안 물가가 잠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정말 베스트죠.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면서 네. 생각보다 발목을 많이 잡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됐다가도 또 다시 뛰고, 또 안정시켰다 뛰고, 안정시켰다 뛰고, 그러면 물가는 금리를 끌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higher for longer라는 말을 합니다. 보다 높은 금리를 보다 오랜 기간 유지할게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냐? higher라는 거는 비교급이잖아요. 무엇보다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보다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었던 그 낮은 금리보다는 높은 레벨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시장이 바라는 것보다는 적게,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말씀,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